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신호는 가격 하락이 아닙니다. 매물이 쌓이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경매가 늘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경매는 시장에 버티지 못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증거이고 현금 흐름이 끊기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최근 전국 곳곳에서 임의 경매, 즉 담보권 실행 경매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아파트만이 아니라 건물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주거용이든 수익형이든 관계없이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동시에 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금리 시기에 대출을 최대한 끌어모아 자산을 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금리가 낮았고 가격은 오르는 분위기였고 무엇보다 사두면 오른다는 말이 너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고금리가 길어지고 경기가 둔화되고 거래가 줄어들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버티기만 하면 되는 시장이 아니라 버티려면 현금 흐름이 계속 있어야 하는 시장입니다. 경매가 늘어나는 진짜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자 부담은 늘었는데 해결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팔고 싶어도 거래가 없고 전세를 맞추기도 어렵고 임대 수익도 기대만큼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느 순간 연체가 시작되고 연체가 수개월을 넘기면 금융기관은 담보를 경매로 넘겨 회수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경매는 한번 늘기 시작하면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과 업종 그리고 금융까지 연결되면서 규모가 커질 수 있습니다. 경매는 시장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에 가깝습니다. 매도는 선택입니다. 급매도 선택입니다. 그런데 경매는 선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결과입니다. 상황이 나빠져서 결국 통제권을 잃었을 때 나타나는 절차입니다. 임의 경매는 은행 같은 금융기관이 담보권을 실행해서 경매에 넘기는 방식입니다. 보통 원금이나 이자를 3개월 이상 못 갚으면 시작됩니다. 즉 임의 경매가 늘었다는 것은 상환 여력이 없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뜻이고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돈이 돌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수도권에서 경매가 신청된 집합 건물이 11,118건에 달했습니다. 전년 동기 8,572건보다 30%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리고 더 상징적인 건 수도권 집합 건물 임의 경매가 2016년 이후 처음으로 10,000건을 넘겼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합 건물은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건물 같은 유형이 포함됩니다. 즉 누군가의 집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수익형 부동산까지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시장에선 이런 장면으로 보입니다. 대출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이 늘고 경매 물건이 늘면 낙찰가가 흔들리죠. 또 낙찰가가 흔들리면 주변 시세가 낮아지고 시세가 낮아지면 매도도 쉽지 않죠.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이 자산을 잃습니다. 이게 경매가 무서운 이유입니다. 최근 경매가 늘어나는 이유 중 가장 현실적인 원인 하나는 대출 구조입니다. 2020년 전후로 연 2%대의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당시에는 5년 정도 고정금리로 가다가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구조가 흔했습니다. 문제는 그 5년이 끝나는 시점에 시장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고정금리 구간에서는 월 이자가 크게 부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환이 되면서 연 4, 5%대 금리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말 그대로 이자 부담이 배가 되는 셈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했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때는 금리가 다시 변화할 거라고 생각했고 그 전환 시점이면 시세가 더 올라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전환 전에 팔면 된다거나 조금만 버티면 된다는 판단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거래는 줄고 대출은 어려워졌고 특히 수도권 외곽과 비선호 지역은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손해를 보고 급매로 팔려고 해도 잘 안 팔립니다. 그러니 전환된 금리를 감당하지 못하면 연체가 시작되고 연체가 누적되면 경매로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흔히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오를 줄 알았는데 집값이 안 오르네요. 이자만 계속 오릅니다. 경매가 늘어나는 또 하나의 큰 축은 자영업입니다. 건물이든 상가든 부동산을 담보를 잡고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경기 둔화로 매출은 줄고 고금리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매출이 줄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건 현금 흐름입니다. 현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부터 막히고 결국 대출 이자까지 버티기 어려워집니다. 한국은행 자료에서도 취약 자영업자 차주의 규모가 크게 잡힙니다. 이들은 이자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몰릴 가능성이 크고 이 과정에서 건물이나 상가를 담보로 잡았던 대출이 경매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게 무서운 이유는 이런 유형의 경매가 늘면 상권이 더 약해지는 악순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상가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지고 공실이 길어지고 주변 임대료가 내려가고 기존 자영업자들의 매출도 줄어듭니다. 결국 더 많은 상가들이 버티기 어려워집니다. 즉 주택 경매는 개인 가게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상권에서 나오는 경매는 지역 경제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들이 동시에 늘어나는 시기에는 시장의 회복이 더뎌질 수 있습니다. 원래 대출로 산 자산은 최악의 경우 팔아서 정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팔고 싶어도 잘 안 팔립니다. 대출이자는 매달 빠져나가는데 매도는 몇 달이고 몇 번이고 미뤄집니다. 그 사이 금리는 더 부담이 됩니다. 물론 서울 핵심지는 상대적으로 버티지만 수도권 외곽이나 비선호 지역은 거래 위축이 훨씬 더 크게 체감됩니다. 최근 유명인의 법인 명의 건물이 임의경매 절차에 들어갔다는 사례가 큰 이슈가 됐습니다. 사업이 흔들리면 건물 한 채는 생각보다 쉽게 무너진다는 것, 그리고 대출 구조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출이자, 사업 현금 흐름, 거래 위축,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겹치면 소득이 크든 작든 유명인이든 아니든 버티는 힘은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경매가 늘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곳은 현금 흐름이 약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대개 다음 특징을 가집니다. 첫째, 거래가 느린 지역. 둘째, 가격 회복이 막힌 지역. 셋째, 임대 수요가 약한 상품. 넷째, 대출 비중이 높은 보유자. 그래서 수도권에서도 파주, 평택처럼 거래가 더딘 곳, 그리고 강원도나 제주도같이 수요가 급격히 줄어드는 지역에서 임의경매가 계속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한때 호화로운 휴양지로 불리던 제주도 풀빌라 단지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단지는 제주도의 대표적인 관광지 중문 관광단지에서 한참 떨어진 외딴 언덕에 자리 잡은 대규모 풀빌라 단지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방치된 빈 건물로 변해버렸죠. 한때 안정적인 노후와 수익을 꿈꾸며 투자했던 이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꿈이 어떻게 산산조각 났는지, 그리고 왜 이곳이 이렇게 됐는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언덕 위에 자리한 이 풀빌라 단지는 멀리서 보면 여전히 웅장합니다. 건물 여러 개로 이루어진 풀빌라가 계단식으로 늘어서 있고 고급스러운 외관과 야자수로 장식된 정원은 한때 이국적인 휴양지를 연상케 했죠.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건물 외벽은 빛바랜 페인트로 얼룩져 있고 나무 데크는 썩어서 발을 디디면 푹푹 꺼집니다. 수영장은 물 대신 이끼와 쓰레기로 가득하고 주차장에는 녹슨 트럭 한 대가 덩그러니 방치되어 있습니다. 최근 단지 맨 아래쪽에 있던 마지막 건물마저 경매로 넘어갔고 주인도 손님도 관리인도 모두 떠난 텅 빈 마을이 되었습니다. 이 풀빌라 낙찰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이곳은 이제 완전히 폐허로 변해버렸습니다. 김영수 씨는 50대 중반의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2017년 제주 부동산 개발이 한창 뜨겁던 시기 김영수 씨는 이 풀빌라 단지의 분양 광고를 접했습니다. 제주도의 건설업체는 수익형 부동산이라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 걱정이 없고 매달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로 투자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당시 제주도는 관광붐으로 들썩였고 풀빌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던 때였죠. 김영수 씨는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이라는 분양업자의 말에 홀려 퇴직금 3억을 털어 풀빌라 한 동을 분양받았습니다. 분양 가격은 7억, 은행 대출 4억을 끼고 계약했죠. 초기에는 상황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9년부터 제주 관광 트렌드가 바뀌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중문 관광단지 근처에 대형 호텔과 리조트들이 잇따라 들어섰고 소규모 풀빌라는 경쟁에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이 단지는 중문에서 꽤 떨어진 외진 곳에 있어 손님들이 찾기 어려웠습니다. 예약은 점점 줄었고 결국 이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출 이자는 매달 100만 원 이상씩 나갔지만 수익은 제로였죠.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날렸어요. 노후는커녕 이자 갚느라 대리운전을 뛰고 있습니다. 이 풀빌라 단지를 세운 건 제주에서 소규모 건설업을 하던 최모 씨와 그의 아들입니다. 이들은 2010년대 중반 제주 부동산 시장이 상승장일 때 건설업으로 제법 돈을 벌었지만 2010년대 후반 건설 경기가 꺾이면서 자금난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돌파구로 선택한 것이 바로 이 풀빌라 단지였죠. 제주도가 관광지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던 시기 고급 풀빌라로 관광객을 끌어들이자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약 100억가량의 자금을 쏟아부어 풀빌라를 지었고 일부는 분양하고 나머지는 직접 운영해 안정적인 수익을 낼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분양은 5동도 되지 않았죠. 게다가 2020년 코로나가 터지면서 관광객이 급감했고 건설업체는 결국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단지는 경매로 넘어갔고 관리도 끊기면서 건물은 빠르게 노후화되었습니다. 나무 데크는 썩고 수영장은 녹슨 파이프와 이끼로 뒤덮였으며 전기와 수도도 끊긴 곳이 많습니다. 한때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자랑하던 풀빌라 안에는 이제 버려진 가구, 곰팡이 핀 침대, 녹슨 오토바이만 굴러다닙니다. 이지연 씨는 40대 초반의 프리랜서 디자이너입니다.
2020년 제주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나는 듯한 기미를 보이자 이지연 씨는 경매로 나온 이 풀빌라 한 동을 낙찰받았습니다. 감정가 9억짜리 풀빌라를 6억에 낙찰받았으니 저렴하게 샀다며 기대에 부풀었죠. 대출과 저축을 투자해서 인스타 감성의 고급 숙소로 재탄생시키겠다는 꿈을 꿨습니다. 그녀는 제주도의 관광붐이 다시 돌아올 거라 믿었고 2019년 말부터 관광객이 조금씩 늘어나던 상황이 그녀의 결정을 부추겼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리모델링에만 엄청난 돈이 들었고 전기와 수도를 재연결하는 데도 큰 비용이 추가로 나갔습니다. 게다가 단지 전체가 이미 어두운 분위기로 변해 있었기 때문에 새로 꾸민 풀빌라를 찾는 손님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지연 씨는 SNS에 예쁜 사진을 올리고 주말 할인 프로모션을 시도했지만 두세 팀이 전부였습니다. 대출 이자는 매달 쌓였고 관리비까지 더해지자 그녀의 재정은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2024년 결국 풀빌라는 또다시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이지연 씨는 경매로 싸게 샀다고 좋아했는데 그게 제 인생 최악의 실수였어요. 그 돈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으면 지금쯤 행복했을 텐데 라며 후회했습니다. 지금 이 풀빌라 단지를 둘러보면 예전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단지는 3개의 라인으로 나뉘어 있는데 맨 아래쪽 라인에 소유자 한두 명이 가끔씩 방문할 뿐 나머지는 텅 비었습니다. 한때 식당과 노래방으로 쓰였던 건물은 먼지만 쌓여 있고 방에 있는 침대는 곰팡이로 뒤덮였습니다. 옥상의 월풀 욕조는 녹슨 채 방치되어 있고 수영장은 물때와 이끼로 가득합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놀던 물놀이 용품과 버려진 오토바이까지 폐허 속에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이야기는 경매로 이 건물을 다시 낙찰받은 사람들입니다. 2023년 한 투자자가 5억대의 한 동을 낙찰받았습니다. 싸게 샀으니 리모델링해서 장사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이었죠. 하지만 높은 이자 부담과 관리비 그리고 손님 부족으로 영업은 시작도 못했습니다. 은행 이자만 매달 빠져나가니 이 투자자는 이제 이자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경매는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이 풀빌라 단지가 이렇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입지 문제입니다. 중문 관광단지에서 꽤 멀리 떨어진 외진 곳에 위치한 이 단지는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해변 근처 리조트나 풀빌라와 경쟁할 수 없었습니다. 중문의 색달해변 근처 제주 신라호텔, 부영호텔 같은 대형 시설과 비교하면 접근성이 떨어졌죠. 둘째, 과도한 분양가와 대출 의존도입니다. 분양업체는 7억이라는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한 동씩 팔았고 투자자들은 막대한 대출을 끌어섰다가 이자 부담에 무너졌습니다. 셋째, 관광 트렌드의 변화입니다. 제주도에는 롯데호텔, 신라호텔, 그랜드 하얏트 같은 대형 리조트들이 잇따라 들어섰고 소규모 풀빌라는 경쟁에서 밀려났습니다. 제주 부동산의 어두운 면도 이 단지의 몰락에 한몫했습니다. 2010년대 후반부터 2020년대 초반까지 제주도는 부동산 상승장이었지만 이는 과열된 투기 열풍이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제주도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말에 현혹되어 무모한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관광객 감소, 대형 리조트의 등장, 그리고 높은 유지비로 인해 소규모 풀빌라와 펜션들은 하나 둘 문을 닫았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제주도의 소규모 숙박업소들은 큰 타격을 입었죠. 한때 호황을 누리던 제주 부동산 시장은 어느 순간부터 급격한 하락세로 돌아섰고 많은 투자자들이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박민호 씨는 60대 초반의 자영업자입니다. 제주 부동산 시장이 호황을 누리던 시기 박민호 씨는 이 풀빌라 단지에 가장 큰 분양 물건을 샀습니다. 그는 관광업이 곧 회복될 거다 이런 희망에 투자를 결심했죠. 은행 대출 6억과 남은 저축을 모두 털어 10억에 분양받았습니다. 박민호 씨는 가족과 함께 풀빌라를 운영하며 노후를 보내겠다는 꿈을 꿨습니다. 당시 제주도는 코로나 이후 관광객이 서서히 늘어나던 시기였고 부동산 시장도 다시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대형 리조트들이 시장을 장악하면서 소규모 풀빌라는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박민호 씨는 손님을 끌기 위해 숙박비를 낮췄지만 예약은 한 달에 한두 팀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단지의 황량한 분위기 때문에 손님들은 분위기가 어둡고 무섭다며 떠났습니다. 대출 이자와 관리비로 저축은 모두 날아갔고 2024년 결국 풀빌라는 마지막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박민호 씨는 부동산 사기꾼 말만 믿지 않았어도 이렇게 망하지는 않았을 텐데 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단지들은 이제 건물 가치마저 제로에 가깝습니다. 철거 비용도 만만치 않아 이곳은 그냥 폐허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산을 깎아 대규모로 공사한 후 방치된 곳의 경우 산사태 위험도 있어 전원 생활을 꿈꾸는 이들에게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한 투자자는 이런 곳에 누가 숙박하러 오겠나 동남아 리조트가 훨씬 싸고 낫다고 푸념했습니다. 제주도 풀빌라 단지의 이야기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달콤한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특히 상승장일 때 무모한 투자는 큰 위험을 동반합니다. 제주도의 경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호황기에 많은 이들이 풀빌라와 펜션 그리고 생활형 숙박시설에 투자했지만 시장이 하락하면서 대부분 손실을 봤습니다. 입지, 시장 트렌드, 자금 계획을 철저히 점검하지 않으면 앞서 살펴본 투자자들처럼 통곡하며 떠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풀빌라 단지는 이제 완전히 황량하고 어두운 분위기의 마을이 되었습니다. 한때 꿈의 휴양지로 불리던 이곳은 풀과 폐허만 가득합니다. 제주도의 관광업은 대형 리조트로 재편되었고 소규모 풀빌라는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동남아의 고급 리조트가 훨씬 저렴한 가격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누가 이 외진 풀빌라에 비싼 돈을 내고 오겠습니까? 오늘은 제주도의 텅 빈 풀빌라 단지를 포함해서 전국적인 부동산 경매 현황과 침체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혹시 부동산에 투자하셨거나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위의 사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